다자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HSK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 최고의 강의를 하고 있는 HSK 합격 폭격기 양용호입니다. 차이나는 중국어 HSK 5급 쓰기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쓰기 1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교재 238에서 252페이지에 있는데, 자, 형용사 수로문과 주술 수로문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분에서는 아울러서 1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어떤 구성으로 출제가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형용사 수로문과 주술 수로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할 때요, 주로 문제 위주의 풀이를 진행하면서 그 문제마다 필요한 어떤 이론적 학습은 교재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문제에서 필요한 어법적 포인트를 정리를 해 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따로 배우고 문제 적용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문제 풀이를 바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어떤 어법적 이론들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동시에 이론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자, 일단 쓰기 1부분과 2부분이 있잖아요, 쓰기에는. 그래서 1부분은 8문제의 어순 배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8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나중에 이 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겠지만 이 부분에는 2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쓰기에는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쓰기 1부분에선 어순 배열 이 8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각각의 제시어들이 어떻게 뒤죽박죽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의 올바른 문장이 되도록 배열하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시어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요. 주로 5급 필수 단어 위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뜻을 모르면은 어순 배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생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중국어 어법, 중국어 어순에 맞게 배열을 해야지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마다는 어법 포인트, 중국어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법 포인트들이 살아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공략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렸듯이 일단 5급 필수 단어 1300개의 뜻만이라도 아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1300개가 너무 많다라고 싶으시면은 우리 교재 162페이지 보면은 우선순위 685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기타, 품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 위주로 단어, 뜻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당장 쓰기 1부분에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제3권 교재의 제3권에 있는 1300 필수 단어 정리편을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급하다라면 바로 이 162페이지에 있는 685 우선순위 단어를 가지고 뜻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적절한 대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께서 듣기, 독해, 지금 쓰기에 이르기까지 앞부분에서 이미 많은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5급 단어들을 많이 섭렵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쓰기 문제를 돌입하셔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문제마다 어법 포인트들이 뭔지를 하나씩 짚어주면 여러분들은 중국어 어법의 특징은 이런 게 있구나, 중국어 어순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나씩 이론적으로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재 241페이지에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출 맛보기가 되는데요, 형용사 수로문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 풀겠습니다. 제시어를 보면 우선 할 게 뭐냐 하면은 비자오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교적이라는 부사구나. 물론 비교하다라는 동사도 있죠. 하지만 얘는 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비교적 뭐뭐하다. 그러면 비교적 정도 부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은 뒤에는 형용사를 결합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뭐냐면은 루가 있거든. 얘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는 A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따라서 비자오하고
루어하고 결합시키게 되면은 비자오 루어의 형태가 되겠죠. 무엇은 비교적 약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电梯里的가 있는데 이 더 뒤에는 항상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면 뒤에 명사를 놔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안에 무엇이라고 했을 때 무엇에 해당하는 명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밖에 없다? 手机信号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양이 되겠죠. 비교적 약하다라는 문장을 일단 덩어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비교적 약하다 뭐가? 电梯里的手机信号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휴대폰 신호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고 수로 혹은 목적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과연 누가 되는 게 좋을까? 무엇은, 무엇은, 무엇가가 해당하는 단어는 뭐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휴대폰 신호는 어떠하다, 어떠하다 부분을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电梯里的手机信号比较弱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처럼 엘리베이터 안에 휴대폰 신호는 비교적 약하다. 자, 이 부분을 주어라고 했을 때 로 약하다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법적으로 수로라고 합니다. 자, 예품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형용사라고 그랬거든요. 이처럼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을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합니다. 형용사 수로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형용사는 동사와는 달리 뒤에 목적을 하는 것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 수로문은 항상 형용사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앞에는 부사, 주로 정도부사, 헌 같은 정도부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형용사 수로문은 뭐다? 형용사가 수로인 문장이고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로 끝난다. 이것이 형용사 수로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주술 수로문 기출 맛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헌따가 있단 말이죠. 매우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웨이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얘는 해를 가하다, 위에 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해로움이라는 명사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驾驶가 있는데요. 좀 어려운데 여기 말이 보이죠? 말은 옛날에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驾驶라는 것은 운전하다, 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우호하고 합쳐서 어떤 모임이, 어떤 짝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호, 驾驶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음주운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주운전이라는 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한꺼번에 싹 풀기보다는 물론 딱 봐도 대충 이런 순서로 문장이 배열되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그게 차근차근 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라, 합칠 수 있는 건 합쳐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아시겠죠? 의미 덩어리, 의미의 조합에 근거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라.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관건이 很大危害 이것을 이렇게 결합시킬 건지 아니면 很大를 危害 뒤에 넣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하다. 이게 주어가 되는데 이가 수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때는 명사로 취급을 하셔야 되겠고요. 명사가 어떠하다. 그러니까 해로움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 자체가 수로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음주운전은 해로움이 크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의미적으로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헌따 뒤에 명사를 넣고 싶은 충동이 아주 강합니다. 헌따 변화, 큰 변화, 큰 스트레스, 헌따 야리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수로가 없게 돼요. 좋아요. 수로라는 것은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해석을 했을 때 어떠하다, 무엇을 하다에 어떠하다, 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음주운전은 큰 해로움. 이게 이 부분이 결국 명사로 떨어집니다. 큰 해로움.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수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떠하다, 무엇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헌따 웨이하는 큰 해로움이라는 명사성입니다. 명사구에 정확하게 말하면 헌따가 얘한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이 말이 되려면은 여기에다가 요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음주운전은 큰 해로움이 있다가 됩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술수로문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주술수로문이라는 말은 주어가 두 개 있고 수로 부분이 수로 부분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형용사가 수로가 되면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럼 주술수로문이라는 것은 주술구의 형태가 수로가 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음주운전은 어떠하다. 어떠하다 부분이 이게 수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이것 하나가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습니다. 해로움이 크다, 위해가 크다라는 것은 하나의 주술구라고 이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럼 주술구가 음주운전을 설명하는 수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음주운전은 어떠하다 부분이 주술구입니다. 해로움이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됐죠. 해로움이 보시는 것처럼 주어가 몇 개예요? 주어가 2개 나옵니다. 무슨 문장은? 주술수로문은 주어가 2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대주어, 하나는 소주어라고 합니다. 이 소주어는 뒤에 형용사와 결합해서 주술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그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중국어로 옮기게 되면 그는 어떠하다 부분이 수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끄즈 헌가오는 키가 크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주술구를 이루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주술수로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눈이 크다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녀는 이게 대주어가 되겠고 이게 소주어가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주술구가 됩니다. 눈이 크다. 그녀는 어떠하다 부분이 수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역시 주술구의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술구가 수로가 되었네? 그러면 이것 역시 주술수로문이 됩니다. 역시 주어가 몇 개다? 그녀는 눈이 2개의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주어, 하나는 소주어.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본능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가 더를 넣고 싶으시죠. 그녀의 눈은 크다. 그의 키는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주술수로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타더라고 해버리면 타가 끄즈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럼 주어는 끄즈만 됩니다. 어법적으로 타는 명사를 숙식하게 되기 때문에 관형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주어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형용사만 수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 수로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를 넣는 순간 타는 눈을 수식하고 이 타는 끄즈를 수식하게 되니까 주어가 각각 끄즈, 엔징. 얘는 관형어라고 부르거든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을 관형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 수로문과 주술 수로문은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형용사 수로문의 각각의 특징을 한번 따져보면서 문제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242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고 저의 설명을 듣는 것인데요. 자, 가볼게요. 일단 할 수 있는 것. 10번이 나오면은 정도부사, 매우. 정도부사 뒤에는 뭘 넣어라? 형용사를 넣어라. 이 원칙 늘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 형용사가 어디 있냐면은 펑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펑푸가 됩니다. 매우 풍부하다. 그리고 10번 펑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덜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늘 얘기했지만 뒤에 명사를 넣어라 이거거든요. 따오는 섬입니다. 제주도 할 때 또 섬이에요. 도예요. 섬 위에 무엇? 명사는 메이탄, 석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문장은 섬 위에 메이탄, 석탄은 매우 풍부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岛上的煤炭十分丰富. 섬 위의 석탄이, 섬에서의 석탄은 매우 풍부하다.
형용사가 수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은 형용사 수로문. 형용사 수로문은 뭘로 끝난다? 형용사로 끝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일단 단어의 뜻을 모르면 약간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정도부사의 일종인데 유난히, 유달리, 非常의 뜻입니다. 很의 뜻입니다. 따라서 형용사를 찾아보니까 콰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와이, 콰이 이렇게 매우 빠르다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뭔가를 합칠 수 있는 것 합쳐보라고 했으니까 타 더가 남았습니다. 이 더 뒤에는 명사를 놓으려고 해보자. 반응 수도 하게 되면은 반응 속도예요. 얘도 명사 구이고요. 얘도身体도 명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타더 반응 수도 거와이 콰이 일단 얘는 제외시킬게요. 맞죠? 그래서 그의 반응 속도는 어떠하다? 매우 빠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身体를 어디에 놓을까? 자, 이겁니다. 신체죠. 그러면 신체라는 이 단어가 누구와 결합했을 때 얘가 쓸모가 있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신체 반응 속도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타더 그의 무엇? 身体反应速度 이걸 명사구라고 인식하셔도 돼요. 그의 신체 반응 속도는 유난히 빠르다. 물론 이거를 그의 신체는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면 주술수로문이 되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이 뭐다? 거와이 콰이를 끝에 놔서 앞에 주어를 설명하도록 수로가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스님 형용사 수로문 수로문이라는 것은 같은 특징이 뭐냐면 형용사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형용사 앞에는 뭐가 붙는다? 바로 이처럼 정도 부사가 붙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아니면 일반 부사도 붙는데 그래서 뭐가 정도 부사인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很 너무 잘 알고 있죠? 比较, 十分, 매우, 非常, 매우, 特别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도 부사인데 5급에서는 따로 정도 부사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相当 무슨 뜻이냐? 상당히 格外 아까 무슨 뜻이었죠? 유달리, 유난히 지치 이게 지가 북극, 남극 할 때 극이거든요. 지치는 극히라는 뜻입니다. 얘들 뒤에는 다 뭘 써라? 형용사를 결합시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제시어에서 정도부사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뒤에 형용사를 결합시키려고 신경을 쓰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쩐이라는 단어가 부사가 있어요. 부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려고 존재한다. 쩐은 참으로라는 겁니다. 정말 빨라, 真快, 정말 좋아, 真好. 자,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처럼 생긴 게 어디 있느냐? 여기서 5급 필수 단어의 뜻만이라도 알 필요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 疯狂이 미친 듯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미친 듯하다. 그래서 真疯狂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미친 듯하다. 이렇게 真疯狂 됐죠? 부사 플러스 형용사 결합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에라는 말이 뭐냐? 나 시에에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 시에는 사실은 나 이 시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에는 약간의 몇몇에라는 건데 영어의 a little에 해당이 돼요. 그럼 보통 얘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명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약간의 명사 이가 생략됐으니까 명사가 치우미 이거 축구 팬을 가리킵니다. 공 빠진 사람 그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여기에 오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는 어떠하다라는 기본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주어는 나시의 치우미가 돼서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 축구 팬들은 정말이지 미쳤다. 여러분 진짜 축구 팬들은 정말 광적인 면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심한 경우에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폭동이랄까 깽판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형용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시의 치우미
그 축구 팬들은 真疯狂 정말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어려운 형용사 수로문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다를 보시면 뭐가 지는 극히라는 이 자체로도 하나의 정답 부사예요. 극히 크다가 되겠죠? 그럼 무엇이 극히 크다라고 했을 때 뭐가 좋으냐? 상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이 지다 하게 되면은 이 지다를 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하이 헌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하이하고 지다하고 결합시키고 그러면은 아오예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오예 여기 밤이 보이시죠? 아오는 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밤을 참다라는 것은 결국 밤을 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오예 밤샘은 상하이 지다 해로움이 매우 크다가 기본 형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뚜이身体라고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자 이것만 생각할게요. 밤샘은 해로움이 상해가 극히 크다라는 문장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밤샘은 해로움이 상해가 극히 크다. 그러면 상해가 크다라는 것은 하나의 주술구가 되겠죠. 그래서 뚜이身体 일단 제외하고 얘는 주술 수로문이 됩니다. 밤샘은 어떤데? 밤샘은 해로움이 커. 그죠? 밤샘은 해로움이 크다. 해로움이 극히 크다라는 주술구가 밤샘을 설명하는 수로가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뚜이가 아오의 뒤에 붙었으니까 뚜이는 무엇에 대하여 라는 거니까 뒤에는 명사를 결합시켜서 n에 대하여 라는 형태가 돼야 돼요. 남은 단어가 身体 였으니까 여기 오게 되면은 결국은 아오예 밤샘은 어디에? 对身体伤害极大 상해가 크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다 만약에 지다 뒤에 어떤 명사를 놓게 되면 이렇게 지다 더 상하이가 될 겁니다. 지다 상하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극히 큰 해로움이라는 해석으로 되고 이것은 명사가 되어버려요. 명사가 여기서 수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다 상하이라고 하게 되면은 수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문이 되죠. 그러면은 수로가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듯이 주술구도 뭐가 될 수 있다? 수로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밤샘은 몸에 해로움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가볼까요? 여러분들 확 와닿지 않으면은 일단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참가오더를 보고 얘가 참고하다라는 동사이고요. 얘는 거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참가오더 하면은 참고할 수 있는 무엇이 돼요. 더 뒤에는 명사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명사가 어디 있나요? 쓰려가 있습니다. 얘는 자료죠. 그래서 참고할 가능한 자료 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문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수로는 있어야 돼요. 수로. 때로는 주어가 없기도 하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떠하다 혹은 무엇하다에 해당하는 수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것이 형용사가 수로가 된다 라는 거 배웠고 또 뭐도 수로가 될 수 있다? 주술구가 수로가 될 수 있다. 이걸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동사 수로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다시 얘기할 건데요. 동사도 수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수로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수로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품사가 수로가 된다? 동사나 형용사 혹은 어떤 형태? 주술구의 형태도 수로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일단 나리는 제외하고 헌두어라는 게 있습니다. 헌두어 매우 많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두어를 여기 뒤에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참고할 자료가 매우 많다가 되겠죠.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많다. 이건 하나의 주술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는 대주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고할 자료가 매우 많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주술수로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나리 쓰려 해갖고 그곳의 자료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더가 왜 없냐 하면은 끝에 더가 한 번 있으면 앞에 더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그것의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매우 많다. 이때는 얘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오답.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뚜어를 끝에 놓지 않았고 이 많은 참고할 만한 자료 이렇게 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자료 명사로 끝났죠?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그것은 많은 참고할 자료. 뭐가 없다? 수로가 없잖아요. 수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뚜어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아니 헌뚜어를 여기에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자료. 해석해 보면 그것은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수로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요를 써줘야지 문장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곳에는 있습니다. 참고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헌뚜어를 끝에 넣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은 참고할 자료가 많다. 형용사를 끝나야지 수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번에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 보시면요. 247페이지 보시면은 난이도가 높은 형용사들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형용사들이 여러 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확인 테스트까지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 학습으로 여러분 소화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굳이 같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들이 꼭 쓰기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듣기나 독해에 다 이용이 되기 때문에 필수 단어를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단어들, 난이도 높은 형용사들을 하나씩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형용사 수로문이란 무엇인가? 대답해보세요. 형용사 수로문은 뭐가 수로가 되는 문장?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이다. 주술 수로문은 뭔데? 주어하고 수로라는 말이 있다고 쳤을 때 수로가 주술구 형태가 수로가 되는 문장인데 주술 수로문에 좀 특징이 있었죠. 뭐였었죠? 예를 들면 그녀는 눈이 크다라는 말을 했을 때 파眼睛很大 그녀는 눈이 크다. 그녀는 또 대주어 眼睛 눈이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몇 개다? 주술 수로문은 주어가 2개 있다. 주술구가 수로가 된 문장이 바로 주술 수로문이다. 그리고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은 형용사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형용사는 보통 앞에 뭐가 있냐? 그 앞에는 정도 부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던 내용은 가장 쉬운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은 주어, 수로, 목적으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적어도 수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품사가 수로가 되느냐? 동사나 형용사 혹은 주술 수로문처럼 주술구의 형태로도 수로가 될 수 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주술 수로문이라고 불렀거든요. 주술 수로문과 형용사 수로문의 공통점은 형용사로 끝이 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판가름할 때 내가 만든 문장이 옳은 문장이냐를 판단할 때 적어도 수로가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와 주술구가 수로가 될 수 있는 형용사 수로문과 주술 수로문이라는 것이 문제로 나온다. 형용사 수로문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차이나는 중국어 HSK 5급 스기 제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大家辛苦了。
再见。